말기 폐암입니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병원에서 내려진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단숨에 끝내려 했습니다. 항암 일정은 이미 잡혔고 되돌릴 수 없는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동생이 단호히 말합니다. 지금은 치료가 아니라 확인부터 해야 해. 왜 한국이었을까요? 무엇이 그 말기라는 낙인을 뒤집었을까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 태도. 그 집요한 과정이 만들어낸 반전의 14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 베넷입니다. 미국 북동부 보스턴 외곽의 작은 광고 에이전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해온 36살 여성이죠. 야근은 일상이었습니다. 마감 전날 밤을 꼬박 새우는 일도 드물지 않았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커피 2잔으로 피로를 누르고 두통은 타이레놀로 덮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는데 꽤 능숙해진 사람이었죠. 그 능숙함이 오랫동안 저를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결국 그 능숙함이 문제였습니다. 기침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처음엔 환절기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스턴의 가을은 빠르고 차갑거든요. 10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치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 도시에서 10년을 살았으면서도 매년 가을이면 몸이 먼저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 다음엔 스트레스 탓이라고 했습니다. 담당 내과 의사도 처음엔 같은 말을 했어요. 기관지가 예민해진 것 같다. 충분히 쉬면 나아질 거라고. 흡입기를 처방해줬고 저는 그걸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며 기침이 심할 때마다 쓰다듬듯 꺼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어졌고 이른 아침에도 계속됐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동료들이 회의실에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올 때마다 괜찮다고 손을 흔들어야 했죠. 한 동료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은 가봤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봤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 기침이 석 달을 넘겼습니다. CT 촬영을 하기로 한 건 담당이가 처음 권유한 지 2주가 지나서였어요. 저는 그 사이에도 마감을 3개 넘겼고 클라이언트 미팅을 5번 소화했습니다. 일정을 뒤로 미룰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미루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과가 나오면 외면할 수 없어지니까요. 검사실은 차가웠습니다. 거대한 흰 기계 안으로 들어가 숨을 참으라는 지시에 따르면서 저는 그저 별일 없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마감 중인 캠페인 카피를 머릿속으로 다듬었습니다. 이 악물고 일상을 붙드는 방식으로 불안을 눌렀죠.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진료실에서 담당인은 모니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줬어요. 흐릿한 회색 영상 위에 하얀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점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다발성 결절입니다. 전이성 폐암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짧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단정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항암 스케줄, 종양내과 전문의 연결,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목록. 목소리는 차분했고 설명은 조각조각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말기 환자가 되어 있었어요. 설명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영상 소견, 림프절 비대, 조직 일부에서 확인된 비정형 세포. 모든 것이 하나의 화살표처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메모지에 단어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 글씨가 평소와 달리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통증이 없었어요. 체중 감소도 미미했고 기침은 있었지만 숨이 찰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광고 기획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의료 캠페인을 다뤄왔어요. 암 조기 검진 캠페인, 폐암 예방 공익 광고, 항암제 브랜드 론칭 프레젠테이션. 폐암이 어떤 병인지, 전이가 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몸이 보내는 신호와 화면 속 설명 사이에 어딘가 어긋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고 표현한다 해도 전문의 앞에서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항암 일정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저는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그날 밤 서울에 살고 있는 여동생 리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담담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자꾸 끊겼어요. 숨을 고르며 CT 결과를 전했고 항암 날짜가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리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전화선 너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가 왔어요. 언니 너무 빠르다. 그 한 문장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너무 빠르다. 빠른 게 잘못인가요? 폐암은 시간과 싸우는 병이라고 의사가 말했고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리아의 그 말이 귓가에서 자꾸 맴돌았을까요? 동의서에 서명한 펜의 감촉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아직 질문을 다 끝내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질문을 끝내지 않은 채 항암실 문을 열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가슴 한복판을 짓눌렀습니다. 리아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저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리아는 저보다 3살 어립니다. 33이에요. 어릴 때부터 눈썰미가 유난했던 아이였죠. 제가 감기에 걸리면 어머니보다 먼저 알아채고 제가 슬플 때도 아무 말 않고 옆에 와 앉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라면서도 그 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의료 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기 위해 서울로 건너갔어요. 한국에서 산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리아가 서울에 정착한 건 처음엔 순전한 우연이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처음 갔다가 그 나라의 속도에 반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 건강검진 문화, 병원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는 그 꼼꼼함이 좋았다고 했어요. 대형 병원에서 영상 판독이 이루어지는 방식, 의심소견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들. 저는 그 말을 반쯤 흘려들었습니다. 동생이 낯선 나라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 경험이 훗날 제 목숨과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항암 첫 주기가 시작되기 나흘 전이었어요. 리아가 갑자기 화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얼굴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전 마지막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연결하자마자 리아는 인사도 없이 물었어요. 언니 CT 영상 파일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리아는 그냥 한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함께 일하는 방사선 전문가에게 비공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어요. 전문의가 본 거야. 미국 탑 병원에서. 리아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말 대신 침묵을 내밀었죠. 그 침묵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파일을 보냈어요. 다음 날 저녁 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상을 확대해서 오래 들여다봤다고 했어요. 정확한 판독은 전문가의 몫이지만 결절의 경계선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악성 종양이라면 경계가 더 불규칙하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 속 결절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인상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아가 꺼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언니, 이거 염증성 유가종이랑 헷갈릴 수 있는 패턴이야. 유가종.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리아가 설명해줬어요. 유가종은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염증성 덩어리인데 CT 영상에서 결절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발성으로 나타날 경우 전이성 암과 혼동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의료진 곁에서 직접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처음 암으로 판정받았다가 유가종으로 재진단된 사례였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엔 혈액 수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아는 제가 이전에 보내준 검사 결과지를 다시 꺼내봤다고 했어요. 염증 수치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암 표지자 수치는 극단적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정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전이성 폐암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수준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아주 작은 어긋남이었어요. 하나만 따로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소견과 혈액 수치, 그리고 제 임상 증상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리아는 그 작은 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니, 한국 가자. 저는 침묵했습니다. 항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일정을 미룬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폐암은 시간이 곧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담당인은 이미 충분한 검토 끝에 진단을 내렸다고 했고 그 말을 의심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저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공포와는 다른 불편함이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문을 닫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자꾸 발목을 잡았어요. 리아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한마디만 했어요. 나는 언니가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해. 그게 전부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설득이 아니었어요.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 리아는 그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눈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과연 리아의 눈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저는 두려움 앞에서 희망을 붙잡으려는 걸까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보스턴행 병원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행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을 결정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은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한국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냐고.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진단이 났는데 왜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느냐는 의문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권위를 존중하는 분이셨습니다. 의사가 말하면 그게 옳은 것이고 병원이 정한 일정이면 따르는 것이 맞다고 믿으셨어요. 그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세대에서 그 믿음은 오히려 지혜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확인되지 않은 무언가가 자꾸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 그 감각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되기 전에 자꾸 흩어졌어요. 아버지는 더 단호하셨습니다. 미국 최고 병원에서 본 거잖아. 괜히 시간 끌지 마라.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어요. 폐암은 시간과 싸우는 병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매일 하루가 아깝다는 걸, 지체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흔들렸어요.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흔드는 법이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11월은 잿빛이었어요. 나무들은 모두 잎을 떨궈내고 있었고 하늘은 납처럼 낮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제 속마음처럼 느껴졌어요. 비어있고 차갑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남자친구 마이클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데이터와 수치를 신뢰하고 검증된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죠. 미국 최고 의료기관에서 나온 진단서, 전문의의 소견, 조직 검사 결과. 그것들을 무시하고 낯선 나라의 병원을 찾아간다는 게 그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사랑에서 비롯된 반대라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와의 대화는 결국 긴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사라, 이건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직 닫히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리아가 말한 것처럼 확인하는 것이 지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감정과 직관의 경계를 언어로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족들의 반대는 저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기 때문이었고 빠른 치료가 최선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떠밀려가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 의사에게도 사정을 말해야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항암 일정을 미루겠다고 했을 때 의사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위험할 수 있다고. 전이성 폐암은 치료 시작 시점이 예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으니까요. 동의서를 철회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펜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출발은 사흘 뒤였어요. 짐을 싸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엔 출장 가방을 30분 안에 꾸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자꾸 멈췄어요. 무엇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과에 따라 그냥 돌아올 수도 있고 오래 있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열흘치 짐을 쌌어요. 리아에게 도착 시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리아는 한 줄로 답했어요. 기다릴게. 그 세 글자가 생각보다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공항에서 마이클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손을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손의 온도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괜찮을 거라는 확신도 틀렸다는 확신도 없이 저는 출국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는 밤 11시에 출발했습니다. 인천까지 14시간이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보스턴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서서히 작아졌어요. 그 불빛들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비행 내내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진단서가 떠올랐고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발성 결절, 전이성 폐암 가능성, 그리고 리아의 목소리, 염증성 유가종. 그 두 목소리가 14시간 동안 교차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돌아와 치료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그 가능성을 입안에서 굴리다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면 저는 처음 보는 병원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내린 공항은 잠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교차하며 흘러나왔고 입국장 바닥은 유리처럼 반들거렸어요.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 문을 나오는데 리아가 보였습니다.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찌른 채 서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뛰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말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14시간 동안 혼자 버텨왔던 무언가가 그 순간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리아의 아파트는 마포구 작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깔끔했어요. 침대 위에 수건과 새 칫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리아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목 안이 뜨거워졌습니다.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잃듯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리아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냄새였어요. 하지만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불을 켜두었다는 사실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병원 예약은 리아가 이미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 만이었어요. 리아는 전날 밤 진료 절차를 미리 설명해 줬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코디네이터가 있다고 했고 영어 통역이 가능한 의료진도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CT 파일과 진단서, 혈액 검사 결과지를 모두 챙겨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 싶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병원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빴어요. 접수대 앞에는 줄이 있었고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리아가 옆에서 절차를 안내해줬어요. 외국인 환자 데스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에서 가져온 진단서와 CT 파일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파일을 받아 확인하더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흐렸어요. 낮은 구름이 도시 위를 덮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보스턴의 담당이를 생각했어요. 그가 틀렸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더니 미국에서 가져온 진단서를 펼쳤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어요.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간에 무언가를 메모했고 2번 되돌아가 같은 페이지를 다시 읽기도 했어요. 저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서류만 읽는 그 침묵이 불안하기도 했고 이상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서류를 다 읽고 난 뒤 그가 말했습니다. 영상과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비난도 없었어요. 미국 병원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비교도 평가도 어떤 감정적인 말도 없었어요. 그냥 절차처럼 말했습니다. 당연한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듯이요. 저는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닫지 않고 다시 펼쳐보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추가 검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조직 채취가 먼저였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조직 샘플을 재분석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새로 채취하는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특수 염색 패널을 확대 적용한다고 했어요. 결핵균 검사, 진균 감염 여부 확인, 면역 반응 분석까지 포함됐습니다. 의사는 각 단계를 설명할 때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리아가 통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진단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서두름이 없었어요. 빠르면서도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 길에 리아가 물었어요. 어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덜 무서워.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화였어요. 병원 복도는 길었고 창문으로 서울의 낮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맞으며 걸었어요. 마치 한 조각씩 퍼즐을 다시 맞추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결과가 무엇이든 달라지는 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밤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게 낯설었어요. 그 고요함이 축복인지 폭풍 전인지는 결과지가 나오는 날이 되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나흘이 걸렸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보스턴에서 일할 때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바빴습니다. 마감과 미팅과 수정 요청이 시간을 집어삼켰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의 나흘은 달랐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요. 리아는 낮 동안 출근했고 저는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 이틀은 잠을 자거나 천장을 바라보며 보냈어요. 세 번째 날에는 리아의 동네를 혼자 걸었습니다. 골목마다 작은 가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 흐름 속에서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거리감이 오히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 낯선 도시의 한복판에서 저는 그냥 숨만 쉬어도 됐거든요. 밤이 더 어려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시작됐어요. 만약 결과가 미국과 같다면 그럼 저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고 가족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항암을 더 늦게 시작한 만큼 병이 진행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밤마다 파고들었어요. 반대로 결과가 다르다면, 그렇다면 나는 암이 아니라는 건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건지 두 가지 가능성이 밤마다 교차했어요. 어느 쪽이든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거든요. 리아는 침착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간단한 저녁을 차렸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을 때 들었고 제가 침묵하고 싶을 때 같이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리아, 만약 결과가 같으면 어떡해? 리아는 잠깐 수저를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결과가 같아도 후회 안 해.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후회를 안 한다는 게 결과와 상관없이 이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확인을 했다는 것 자체로.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설득이 아니었거든요. 정답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2시에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리아는 반차를 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밥그릇을 앞에 두고 각자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리아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잡았어요. 지하철이 역마다 멈출 때마다 저는 숨을 한 번씩 골랐습니다. 한 역, 두 역, 세 역. 숫자를 세면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의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CT 영상이 열려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것과 이곳에서 새로 찍은 것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와 리아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했어요. 전이성 폐암 소견과는 다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염증성 유가종 질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조직 분석 결과를 보면 악성 세포의 특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면역 반응 패턴이 감염성 유가종에 더 부합합니다. 암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의사는 최종 확정을 위해 며칠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추가 분석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리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안도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건지. 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나흘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햇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아니었어요. 만성 염증성 유가종. 항암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붙잡고 있던 말기라는 단어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것이 쓰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분노였어요. 조용하고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항암 동의서에 서명했던 그날 펜을 쥔 손이 떠올랐어요.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된 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리아는 안도했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마이클에게서는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어요.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는 감정이 제게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먼저 오는 건 다른 것들이었거든요. 몸이 떨렸습니다. 최종 결과를 들은 날 밤 리아의 아파트 침대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암이 아니에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암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현실로 느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말기 환자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날의 감각을, 진료실 모니터에 찍힌 하얀 점들을, 동의서에 서명하던 손의 감각을, 머리카락이 빠질 것을 각오했던 그 순간을. 결과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그 기억들이 곧장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한 것들은 더 느리게 사라졌어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항암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치료 일정을 잡았고 직장에 장기 휴직계를 냈습니다. 마이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그 주에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입을 굳게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겪은 공포, 제가 겪은 공포, 말기 환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던 그 시간들, 그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시간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분노의 이유였어요. 누구에게 향해야 할지 모를 조용하고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와 마지막 면담이 있었어요. 의사는 스테로이드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염증성 유가종의 경우 스테로이드가 1차 치료제라고 했어요. 경과를 보면서 용량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후는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설명을 듣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의 진단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상상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발성 결절은 전이성 암과 유가종성 질환이 CT 영상에서 유사하게 보일 수 있어요. 미국 의료진의 판단이 틀렸다기보다는 추가 감별 과정이 더 필요했던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난이 없었어요. 그 말에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사를 탓하지 않았고 한국 의료가 우월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케이스를 설명했습니다.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 저는 그 태도가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느꼈어요. 제가 서울까지 와서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태도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의료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 있었습니다. 확정 전에 닫지 않는 것, 가능성을 한 칸 더 열어두는 것,
미국 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의사들이 있었고 논리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 안에서 어느 순간 질문이 멈췄어요. 영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너무 빠르게 결론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결론이 저를 거의 다른 사람으로 만들 뻔했어요. 암 환자로, 말기 환자로, 돌이킬 수 없는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위험한 건 오진 자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질문이 멈추는 순간이 위험한 거였어요. 의사도 환자도 가족도 누구든 질문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닫힙니다. 저는 그 순간을 거의 지나쳐버릴 뻔했어요. 리아가 아니었다면, 그 작은 어긋남을 놓지 않았던 리아의 눈이 아니었다면 저는 닫힌 이야기 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몸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견디며 그 생각이 로비의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리아와 병원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빠르게 걷고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느리게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며 웃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리아를 봤어요. 리아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고마워. 리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말없이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잘됐다는 말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웃음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같은 책상에 앉을 것이고 같은 커피를 마실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달라짐이 무엇인지 돌아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기침이었습니다. 3달 넘게 저를 괴롭혀온 기침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시 기다려봤어요. 기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침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기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몸이 원래 있어야 할 상태였구나 싶었습니다. 기침이 없는 아침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 당연함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어요.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봐야 안다는 말이 비로소 몸으로 이해됐습니다. 체력도 돌아왔습니다. 리아의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을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5분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찼어요. 걷고 나서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렸어요. 20분, 30분. 어느 날은 1시간을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리아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그 걸음이 좋았어요. 말없이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늦가을은 차가웠지만 햇빛이 낮게 깔리는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기도 했어요.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 감각이 좋았어요. 몸이 살아있다는 게, 그 평범한 감각이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말기 환자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로부터 저는 얼마나 멀리 온 걸까요? 그 거리가 발바닥으로 느껴졌어요. 보스턴으로 돌아가기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리아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를 낮춰놓아서 배경처럼 흘렀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조용했어요. 리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나 한국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저는 리아를 바라봤어요. 리아는 정면을 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확인을 귀찮아하지 않아. 한 번 더 보는 걸 당연하게 여겨.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차잔을 내려다봤습니다. 확인을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이 단순하게 들렸지만 단순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스턴에서 의사의 말을 들으며 단 한 번도 다시 보자고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진단은 권위였고 권위 앞에서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맞다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저를 거의 잘못된 길로 밀어넣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마이클도 저 자신도 그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권위 앞에서 질문을 삼켰어요. 리아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에도 훌륭한 의사들이 있었고 뛰어난 의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제 담당의도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 시스템 안에서 저는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묻고 의사는 답한다는 구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도 의심할 권리가 있었어요. 다시 보자고 요청할 권리가, 두 번째 의견을 구할 권리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의사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권위를 존중하되 확신을 맹신하지 않는 것, 그 차이가 때로는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한다는 걸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리아를 생각했습니다. 리아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있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있었을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으며 몸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견디며. 리아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어긋남을 놓지 않았어요. 경계선이 이상하다, 혈액 수치가 미묘하게 다르다, 한 번만 더 보자. 그 작은 목소리들이 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저를 다시 걷게 만들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리아가 공항까지 배웅해줬어요. 출국장 앞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리아는 제 어깨를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이미 다 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돌아서다가 다시 리아를 봤습니다. 언니, 너 때문에 살았어. 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질문을 포기하지 않아서야. 그 말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출국장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말이 귓가에 남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같은 책상이 기다리고 있겠죠. 같은 동료들, 같은 커피 냄새, 같은 마감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달라짐이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책상 앞에 앉아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냥 쉬었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고 몸이 아직 서울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리아의 공원, 낮게 깔리던 햇빛, 말없이 걷던 그 시간들. 보스턴의 아파트는 익숙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가구 배치도 커피잔 위치도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도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제가 달랐어요. 같은 공간인데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회사에 복귀했어요. 동료들은 반겼습니다. 오래 쉬었다고 했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도 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폐암 진단을 받았다가 아니었다는 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너무 많은 설명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일단 앉았어요.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책상에 모니터를 켜고 밀린 메일을 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같은 커피였는데 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책상 위에 기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팀에서 초안을 잡아둔 것이었습니다. 건강 캠페인 기획서였어요. 암 조기 검진을 권고하는 공익 광고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 기획서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획의 방향은 나쁘지 않았어요. 논리적이었고 데이터도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었어요. 읽으면서 계속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기 검진을 받으라는 메시지는 있었지만 그 다음이 없었어요. 진단을 받은 뒤에 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 그 이야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수정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조기 검진 메시지를 살리되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담자고 했어요. 진단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의사를 불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행위라는 것. 팀원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캠페인의 타깃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폐암 진단을 받았던 것, 서울에 갔던 것, 다른 결과를 받았던 것, 자세한 의학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경험이 이 기획서와 연결된다는 것을 말했어요.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팀장이 말했어요. 수정 방향대로 가보죠. 기획서를 다시 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조기 검진 메시지는 그대로 살렸어요. 거기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검진 이후의 권리였어요.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진단에 의문이 생겼을 때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두 번째 질문하는 환자가 더 나은 치료를 받는다. 세 번째 확인은 지연이 아니라 정확함이다. 세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었어요. 광고 카피는 짧아야 했고 동시에 무거워야 했습니다. 쉽게 읽히면서도 오래 남아야 했어요. 마지막 카피줄을 쓰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12개의 버전을 썼어요.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문장으로 돌아왔어요. 서울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그날 머릿속에 처음 떠올랐던 문장이었습니다. 진단을 믿되 확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획서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에 그 문장을 넣었습니다. 팀장은 그 문장을 보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책상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완전히 잎을 떨궈냈고 하늘은 낮고 회색이었어요. 예전이라면 그 풍경이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차갑지만 선명한 풍경이었어요.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암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말기라는 단어를 뒤에 달고 살아야 했을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으로, 생명을 살린 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리아의 눈이었고 저의 질문이었으며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고 말한 한 의사의 태도였습니다. 그 세 가지가 겹쳐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리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획서 제출했어. 내 말 넣었어. 리아의 답장은 빠르게 왔어요. 어떤 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확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답장이 없었어요. 대신 이모티콘 하나가 왔습니다. 엄지를 세운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창밖의 회색 하늘 아래 보스턴은 여전히 차갑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손에 쥔 채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